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는 뉴스메이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메르스 전국 속에서 출범한 황교안 총리 체제가 가장 풀어야 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총리 공백 사태가 52일, 이완구 전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시점까지 포함하면 거의 2달 만에 이제 종료가 됐죠. 마무리가 됐는데, 황 소장님, 오늘 국회에서 사실은 표결이 있었는데 여야 모두 더도 덜도 없을 만큼 나와야 될 표가 딱 나왔죠.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지난번에 이완구 이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여당 참석자들보다 표가 7표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9표에서 네. 많게는 11, 7, 8표까지 네. 반란표가 있지 않았냐, 그렇게 해석이 됐고, 최근에 이제 국회법 개정 문제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네. 당청 간에 긴장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 반란표가 이완구 총리 때보다 좀 더 나오지 않겠는가. 차라리 야권이 투표에 불참하는 것이 여권의 지금 이 투표 성향을 확인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야당이 기습적으로 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표가 섞여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니까 네. 여권 내에 반란표가 한 20표 정도 나오면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 봤는데, 저렇게 긴장해서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투표에 참여한 156명 그리고 또 156표 이렇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보기 드문인데요. 똘똘 뭉친 여권 내부가 상당히 만약에 황교안 총리 내정자 문제가 잘못되었을 때 벌어질 후폭풍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현재 메르스 전국에서 여권이 분열된 모습을 더 노출시킬 경우에는 네. 결국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좀 작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 그런 입장은 야당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야당이 이제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야당한테도 득이 안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이것을 가장 강하게 설득한 사람이 이종걸 원내대표라고 그럽니다. 네. 개인적으로 황교안 총리하고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 사이죠. 동기동창. 네. 뭐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모양이 굉장히 잘 됐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특별히 어떤 한 방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 때에 여기서 야당이 뭔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회에 표결을 안 해버린다든가 보이콧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난다면은 그 후폭풍은 상당히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국회법 문제로 청와대와 국회가 다시 네. 한번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주는 모양새를 가짐으로 인해서 야당이 이후에 국회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같이 덤으로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은 아무래도 이제 메르스 사태 수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이제 임명장을 받는 건데,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이완구 전 총리 때는 이튿날, 물론 임명은 했지만 이튿날 임명장을 받고 또 취임식도 다 한 뒤에 했는데, 지금은 취임식도 하기 전에 임명장 받고 또 취임식도 않고 바로 메르스 현장으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황 소장님, 황교안 총리가 그동안 컨트롤 타워가 부재다, 이런 논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부에 지금 4개의 메르스 관련 대책본부하고 TF가 있는데, 네. 그걸 정확하게 누가 지휘하고 서로 간의 상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처음에 좀 있었고,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양새를 띄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메르스와 관련해서 지금 이 전염에 진원지가 되고 있는 한국 최고의 병원, 네. 삼성병원의 문제, 즉 삼성병원에 있는 모든 사실과 내용이 명백하게 정부에 전달되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과연 병원에 일하는 의료진이나 용역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병원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병원을 거쳐간 사람을 다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어제 대통령께서도 질타를 병원장을 불러서 했지만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황교안 총리 후보가 임명장을 받고 바로 즉각 지금 국립의료원으로 달려가서
어떤 컨트롤 타워의 모습을 좀 강조한 모습인데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쨌든 이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전염병 문제에 대처하는 그 네. 헤드쿼터 구실을 하니까 저 부분을 방문했지만은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아마 내일이나 빠른 시일 내에 삼성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그 업무 장악에 들어가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메르스 부분이 결국은 대형 그 지금 감염을 낳고 있는 진앙지 그리고 슈퍼 감염자 그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력 추적만 완료되면 이 부분이 거의 불을 끌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예. 상당히 추적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메르스가 한국에 와서 변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한국적 풍토적으로 전염이 되어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대략 전염의 형태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진앙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 이력을 갖다가 확보한다면 이 문제가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 한국 최고의 대기업의 병원에 대해서 제대로 장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병원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나 이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모양새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고 법을 집행해 본 경력을 가진 황교안 총리가 네. 그 삼성병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정리에 들어간다면 메르스가 한풀 꺾이는 네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은 결국 4개 대책본부나 타스크포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업무 분장과 또 이 상하 지휘 체계를 네. 확보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사실 그동안 황교안 총리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경제부총리와 컨트롤 타워를 했는데 사실 보건복지 문제는 사회부총리 소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서열 관계가 좀 뒤엉켰던 부분이 있는데 황 총리가 부임함으로써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될까요? 완전히 해소된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메르스 그 사건 초기에 네. OECD 회의 참 외국을 또 나가고 며칠씩 비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 총리 직무대행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경제부총리 일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거였죠. 근데 네. 이게 총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국정 전반에 걸친 그러니까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실질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총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다릅니다. 사실은 복지부 장관이라고 인력 동원할 수 있는 게 보건소밖에 더 됩니까? 네. 근데 총리는 군인과 경찰까지 전부 다 동원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용 자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황교안 총리, 네. 예, 황교안 총리가 그 취임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거가 그동안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요. 단 방금 우리가 지적을 했듯이 지금 메르스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서울 삼성병원, 네. 이 삼성병원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나서게 됐다고 봅니다. 근데 또 황교안 총리를 처음 발탁할 당시에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황우여 경제부총리의 밑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이 총리로 올라가면서 서열이 역전됐다. 또 뭐 연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컨트롤, 조직을 전체 통할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건 기우일까요? 그건 이제 지금 이제 총리가 50대로 발탁이 됐고 네. 그다음에 정치인 부총리들 아닙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황우여 부총리도 그렇지만 일각에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네. 더군다나 총선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개각이나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정치인들은 대부분 총선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각 요인으로 또 잡힐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했을 때 실제로 같은 내각에서 오랜 기간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소장님,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지금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당청 관계 매우 좀 껄끄러운 상황이죠. 특히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지금 사실 뭐 말을 않고 있지만 굉장히 불협화음인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애초에 그 여권 내부에서도 뭐 겉으로는 환영의 말을 했지만은 황교안 총리 내정자가 발표되었을 때 즉 사정, 네. 부패 척결을 용도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뭐 실제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께서 그 거부권을 국회법 시행령 그 부분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국 행사할 걸로 지금 유력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은 재의결을
하겠다. 네. 그리고 공언한 이제 뭐 상태고. 심지어 뭐 야당의 원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원내 대표가 숫자 3분의 2에 대한 숫자도 맞춰주기로 했다. 약속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는 마당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이제 갔지만 황교안 총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지도부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결국 나하고 같이 갈 것인가. 네. 안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당의 지위를 포기하고 따로 갈 것인가. 그런 어떤 이 결정을 해달라고 아마 이야기를 조용히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여당 지도부가 그것을 가지고 결국 저결에 나서다면 그 자체로서 그 대통령이 이 여당과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한국적인 대통령 제하에서의 리더십이 그것으로 바로 붕괴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뭡니까? 야당이 지금 반대하면 5분의 3이 안 되면 뭐든 의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마찬가지로 여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번 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는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는 그냥 이 문제를 상정하지 말자라고 예.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지금 애초에 공무원 연금하고 솔직히 국회법 개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갑자기 달라붙은 겁니까? 그걸 못해서 예를 들어서 큰일이 날 만큼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도 강제성이 없어서 자구수정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굳이 그걸 재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대통령하고 한번 해보자. 네. 이런 문제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탈당을 하실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어떤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여당이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저는 상정을 포기하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재부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여당 간의 어떤 당청 관계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야 관계라는 게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공표는 안 됐겠지만은 이번에 총리 그 인준동의안을 합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깊숙이 얘기가 됐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오케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대통령이 사실은 여기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거의 파국을 말하는 겁니다. 파국. 새누리당의 파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새누리당 여권 전체에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관계가 방금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뭔가 새로운 지도부가 와야 된다든가.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런 흐름들이 생기는 거고요. 더군다나 야당하고 관계해서 앞으로 있을 국회 내의 법안 처리는 거의 다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파국으로 다음 총선까지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상 신임 총리라는 게 총리라는 분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관료 출신 총리가 당청 관계에서 어떤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런지 그건 상당히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미지수고 또 총리한테 네. 그 당청 관계를 어떻게 좀 해달라 이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두 부총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제가 볼 때 뭐 두 부총리는 빨리 당으로 돌아가서 내년 선거에 출마하고 싶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로서 이 마무리 짓는 수순은 박 대통령이 이 선택하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즉 여기서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국회가 예를 들어서 자고 한자를 고쳤으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수용한다라고 했을 때 예. 그것이 이제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측면에서는 여권의 지도부가 뭐 더 나아가서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에 위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했다. 인정하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요.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그 가야 될 길이 조금 더 많은데요. 네. 절반도 못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통제를 놓친다면 그야말로 어떠한 사회개혁이나 부패 척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여기에서 같이 갈 건가 말 건가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그건 분명히 판단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네.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방법은 한 가지 더 있죠. 거부권 행사를 않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정치력을 좀 발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또 메르스 사태가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를 놓고 여러 가지 좀 볼 것 같은데요. 역시 지금 좀 더 매우 초미의 관심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황교안 신임 총리의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할, 또 그분에 대한 이제 과제 규명이 있었는데 관심을 끄는 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오송을 찾아서 국립보건연구원을 찾아서 갔는데 별도로 삼성병원의 송재훈 병원장을 불렀습니다. 질책을 했습니다. 먼저 좀 박 대통령의 대화, 질책 내용 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메르스 확산이 이렇게 꺾이려면은 지금 저희 환자 전체 환자의 반이 나오고 있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제 안정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차단이 되면 좀 이 종식으로 가는 데에 어떤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황 소장님, 사실 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송재훈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머리를 거의 조아리다시피 사과를 2번씩이나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부 그 평론가들이 TV에서 대통령이 삼성병원을 방문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오송에 네. 그 보건과학단지 한국보건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오송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네. 삼성병원장이 오송까지 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이 어제 민간병원에 대해서 공무원도 아닌데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하진 않았지만 대통령 말 속에 삼성병원만 메르스 잘 진압하면 메르스는 끝난다라는 말씀이 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의 배경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병원의 과장 한 명이 국회에 가서 이거는 삼성병원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가도 조금 실수는 했을 수 있죠, 초기 대처에. 그런데 그 뒤에 삼성병원에서 벌어진 모습들, 즉 어러진 감염조차도 이렇게 속이고 더 나아가서 내부의 감염 실태에 대해서 파악조차도 안 돼 있고 응급실에 환자가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거기에 이송 요원이 있는데 이송 요원 중에서 3분의 1, 한 900명 가량이 연락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병원 자체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이 지금 TF도 있고 대책본부도 있고 관료들도 있는데 왜 손을 못 댔느냐? 상대가 삼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두려워서 장악이 불가능했던 부분이죠. 자, 너무 믿었던 건 아닐까요? 잘하겠지.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네. 삼성병원이 감염 부분에 작년에 보니까 인정기간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16개 분야에서 전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메르스가 와버리니까 다 뚫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이 관료들이 이해가 깊은 집단 그리고 또 힘이 센 집단에 얼마나 취약하고 허약한가. 결국은 대통령께서 나서서 질타해야만이 이것이 이제 질서가 잡히는 네. 이런 행태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황교안 총리가 내일이라도 네. 삼성병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결국은 이 삼성병원이라는 것은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절반의 어떤 지분을 그 삼성병원에 투자해서 굴러가는 이런 구조인데 저 병원에서 이번에 한국 최고의 정말 세계적 기업인 삼성이 메르스라는 이런 중동 독감 하나에 대처하지 못해서 뚫려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어제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참담해서 낯을 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단 사태가 급하니까 책임론을 지금 거론하기보다는요. 어쨌든 삼성이 내부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 완벽하게 장악하고 통제해서 그것을 정부에 정보를 전달해서 모든 감염자와 감염 의심자의 이력 상태에 대해서 지도만 만들어버리면 이 상황은 거의 진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정확하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집중을 하는 것이 옳고요. 병원은 진작 폐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런 지적이 있는 반면에 좀 박 대통령의 질타가 조금 늦은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병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장수를 또 이렇게 오송까지 불러서 또 머리 질책하는 거는 좀 이런 것 아니, 이런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늦기는 했지만 꼭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메르스 환자가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삼성병원 아닙니까? 서울 삼성병원인데 그 삼성이라는 이름이 네. 국내로만 유명한 이름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그 브랜드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줬던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초기
초기 단계 1번 확진 환자를 삼성병원에서 잡았어요. 잡았고 1번 환자로서는 전파가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네, 3번부터 시작이 됐죠. 14번 환자가 다시 일주일 뒤에 네네. 왔을 때 그때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그 환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온갖 사람들 다 만나고 거기서 엄청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삼성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발표의 내용을 보면 전부 체계적으로 자기네가 다 할 수 있다. 다 잘한다. 네. 완벽하게 맞겠다. 했는데 관리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완전히 삼성병원이 뚫려버리는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의 이미지에 완전 먹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이미지에도 같이 먹칠을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국민들이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민간 병원장이지만 대통령이 당연히 할 만은 해야 되고 또 국민을 대신해서 질타할 건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늦었지만 잘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삼성병원에 대해서는 총리가 새로 왔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방금 얘기한 역학조사 철저하게 하고 그 내용을 전부 다 정보가 공유되고 그렇게 해서 삼성병원이 오명을 쓰지 않도록 스스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황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네. 사태의 불을 다 끈 다음에 네. 이번에 이제 삼성병원이 잘못한 부분 그런 것이 왜 최고의 병원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병원이 영리가 목적이 되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병원이 기업처럼 운영되어서 그런가? 또 이 관료들이 삼성에 무슨 어떤 꼼짝 못할 일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차후적으로 규명하는 게 맞고요. 네. 삼성 그 병원의 이 지분 구조에 있어서 삼성생명의 그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만들은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삼성의 병원에 상당한 투자와 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진짜 전투 중에 네. 뭐 밥그릇 싸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 주가 지금 방미 기간 중은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뭐 그 길목일쯤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현장 메르스 대응 방역 현장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일련의 어떤 조치들 현장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메르스까지 겹치면서요. 네. 그 뭐 단체 행사나 관광이나 이 모든 게 지금 그 후폭풍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다 다니면서 안전하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부 또 좀 불미스럽게 뭐 어디 가서 물건 산 걸 갖고 지금 화면에 그림으로 나오는 지금 저게 지난 일요일이었죠. 14일 날 동대문 상가. 동대문 상가에 가갖고 네네. 그걸 머리띠를 샀다고 또 네, 머리핀하고 뭐 몇 예. 가지를 샀다고 좀 했는데 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예, 게 과연 예. 적절하냐 뭐 이런 비판도 지금 있는데 분위기에서 그게 맞는 그렇습니다. 것이냐. 그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현장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특히 경제 관련되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다니셔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질타도 상황이 끝나서 하는 게 좋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여야가 이 사소한 문제로 정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같은 날이었죠. 문화관광부에서 메르스 대책으로 내놓았던 게 메르스 확진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메르스에 감염이 되면 1억 원의 보험 상품을 하겠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좀 받아들이는 좀 느낌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광객이 급감을 하고 있고 예. 지금 한국에서 빠져나간 중국 등의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에는 지금 뭐 일본 긴자거리는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넘쳐나고. 있다. 명동은 텅 비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그 실효성이라든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지금 외국에 갔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의 메르스가 전 세계 라이브로 뉴스에 이렇게 계속 소개되면서요. 네.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한 이 끓이는 분위기가 지금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경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한국 관광객들을 아예 받지를 않겠다라고도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나라는 뭐 한국인들은 아예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도 뭐 논의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소문이 떠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그것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각 부서들이 그 좀
이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고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과잉 대응 하더라도 이럴 때는 과잉 대응도 그냥 애교로 좀 봐주면서 얼마나 이렇게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런 아이디어까지 나오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동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저는 또 실효성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1억을 걸고 와도 안 걸린다. 그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돈 다 보험금을 걸어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관광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좀 스톱시켜야 되는 시점을 좀 잡으려고 한다면 그 문화관광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서 경제 관련된 어떤 조치들은 네. 아이디어 차원에서 뭐를 내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학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번 메르스가 중동식 독감이다. 그러니까 잘 대처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거뜬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좀 정부의 청와대의 좀 판단이 조금 앞선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진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 대통령이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사스 같은 경우는 조류 독감이고 신종플루 같은 건 돼지 독감이었지 않습니까? 그 메르스 뭐 중동의 낙타에서 비롯된 호흡기성 독감인데요. 지금 메르스가 발생해서 지금 한 달째 아닙니까? 오늘 이제 한 달 동안에 23분이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독감이 유행해도 그 독감 유행으로 돌아가신 분들 하면 메르스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에 집중돼 있고 온 신문들이 눈만 뜨면 메르스를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지금 공포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어가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2.8%로 떨어질 거다 메르스 때문에 그런 발표도 나오고 있고 관광객도 사라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 내수도 지금 실종되어 가면서 전부 메르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위축되어가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뭐 몸이 좀 불편하거나 만성 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곤란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네. 정부가 이제 정보를 다 공개해서 이력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 근처만 가지 않고 또 자신들이 그 메르스와 관련돼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그걸 신고만 하고 이렇게 되면 메르스는 멀지 않아서 치유가 될 부분인데 언제까지 공포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메르스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에 대해서 일상 복귀론을 주장을 하려면요. 정부의 네. 방역 대책을 믿을 수 있도록 그게 선제적으로 됐다면은 대통령 발언이 아주 좋은 얘기죠. 근데 정부의 대처 자체가 초동 대처를 못하면서 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아직도 그게 여진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일상에 복귀하자 그러면 이게 복귀가 되겠습니까? 물론 경제라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강조하는 점을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보다 중요한 건 정부는 책임 있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 어떻게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 국민들이 최근 들어서 이런 종류의 질병, 이런 감염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포가 좀 더 실제보다 좀 커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신뢰를 하루빨리 좀 되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올려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